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며 기승을 부리던 매서운 한파가 풀리면서 시민들은 모처럼의 포근한 날씨에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군사정찰 위성이 오늘 새벽 발사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독자적인 우주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대북 감시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중국 정부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기업의 공급 다변화와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 불이 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사기 조직 부총책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고급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를 유도해 1,200여 명으로부터 92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낮에는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스키장을 비롯해 매서운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았습니다. 옷차림도 한결 가벼웠고요.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슬로프가 한껏 멋을 부린 스키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나이 할 것 없이 모처럼 마주한 눈밭에 신이 났습니다. 어제 개장했다고 해서 조금 눈도 걱정 많이 하고 날도 추워가지고 조금 걱정 많이 했는데 상태도 괜찮고 지금 되게 괜찮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기세가 등등했던 동장군도 멀리 물러났습니다. 지금 외투를 벗어도 될 정도로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키장에서 장갑을 끼지 않아도 큰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포근한 날씨로 실외 운동시설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위에 한껏 움츠렸던 몸을 풀고 모처럼 땀을 흘렸더니 개운함이 더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몸도 안 풀리고 운동하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운동도 잘 되고 너무 기분 좋게 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포근함에 옷차림뿐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포근해서 기분도 좋고 놀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춥겠지만 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고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북한이 3~4번의 시도 끝에 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했다며 연일 성능을 과시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성능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북한이 역추적이 가능하게끔 세세하게 성능을 공개하지는 않았겠지만 내부 선전 목적이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 첫 번째 독자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남북의 군사 정찰 위성이 우주 공간을 선회하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30cm의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북한보다 해상도가 100배 이상 정밀합니다. 자체 힘으로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망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ignition.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19분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1호기가 실린 스페이스X 발사체 펠컨 9이 미국 벤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이륙 2분여 만에 1단 추진체가 이어 20초 후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발사 14분 만인 새벽 3시 33분엔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고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찰위성 1호기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만큼 북한 정찰 위성보다 해상도가 100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가로 세로 길이가 30cm인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으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군은 2025년까지 시간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성능 정찰 위성 4대를 더 쏘아올려 전력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한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우리도 만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능의 차이는 있죠. 국방부 출입하는 신재우 기자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신 기자, 먼저 우리 정찰위성 발사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을 그제 오전에 발사하려 했지만 결국 사흘 뒤인 오늘 새벽에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반덴버그 기지 인근 지상 날씨는 문제가 없었지만 상층부 대기 쪽 기상이 좋지 않아 안전 문제가 염려돼 발사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 발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날씨인데요. 북한이 지난 21일 밤 당초 예고한 시간보다 군사정찰 위성을 일찍 쏘아올린 이유도 날씨 문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위성이 미국에서 발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일단 군사정찰 위성 중량을 감당할 만한 우리나라 발사체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주궤도에 1kg의 물체를 올리는데 약 2만 달러가 들지만 펠컨 9은 5,000달러 선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도 4분의 1 수준인데다 펠컨 9은 향후 재활용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발사 성공률을 자랑한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데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군사정찰 위성뿐 아니라 달 궤도선을 비롯한 다른 국내 여러 위성들도 여러 차례 펠컨 9을 통해 발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 위성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월등하다고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남북 위성 해상도는 약 1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사진이 바로 북한이 지난해 12월 정찰 위성 시험 과정에서 찍었다고 공개한 서울 사진이고 오른쪽은 2012년 발사된 아리랑 3호가 찍은 사진입니다. 차이가 극명하죠? 그러네요. 이번 군사정찰 위성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아리랑 3호가 찍은 것보다 3-4배 이상 더 선명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여부,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운이 좋으면은 번호판 같은 것들도 일부 이렇게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북한이 좀 민감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혹시 나왔나요? 네, 아직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없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자국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성에 대한 비난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남북 위성 기술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그제 미 우주군 관계자가 북한 정찰 위성을 불능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격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불능화할 경우 상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 회사일 경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발표된 세부 사항을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우려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와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는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고 배터리 부품은 2024년,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을 제한했습니다. And I'm about to sig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history. 이로 인해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거나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엄격한 규정 마련으로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이 보유한 기술 사용 제약을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과 관련 산업 전문가 등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미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당초 예상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런 공급망을 조금 자립화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좀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기업이 중국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 중국 지분율 25%를 맞추기 위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장 만들려면 4조에서 5조 들어가거든요. 2조씩 나눠낸다라는 개념을 합자해서 설립을 했는데 75%는 최소한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파트너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1조를. 정부는 추가 분석을 통해 핵심 광물별 대응 전략을 짜고 동시에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출마와 맞물려 개각의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따로 연말에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참모진 개편을 발표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개각을 시사한 윤 대통령은 절반 이상의 국무위원을 교체해 국정 동력을 올리려는 포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점쳐지는데 후임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11일로 한 장관 교체에 대비한 인사검증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검증이 진행된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외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도 거론됩니다. 보도라든가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김행 후보자의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멈춘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차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맞물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토토 오늘은 김순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은 법무연수원에 있고요. SA에 추천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연구위원의 꽃은 무죄다라는 에세이를 언급했습니다. 예.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등으로 현재는 한직에 있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은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에 강인하면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죄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는 건가요? 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책을 추천하며 복수라는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금 조계사에 자승 스님의 분향소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오후 자승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조계사를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봉은사를 찾아 자승 스님을 만나는 등 이후에도 교류를 쭉 이어왔는데요. 오늘 조문록에 큰 스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망을 두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시해 국정원까지 투입되는 등 생전 인연을 각별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한편 정부는 오늘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의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무궁화장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데요. 지금까지 무궁화장을 받은 스님은 자승 스님을 포함해 5명뿐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은 국민의힘 혁신위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희생공무원 보고됩니다.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예, 혁신위의 희생공고안은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 그리고 중진들의 총선 출마를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해라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오는 4일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을 정식 보고할 예정인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기 해체하자는 게 혁신위 내의 강경파의 입장인데 비교적 온건파로 불리는 이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기 해산할 수밖에 없다며 인요한 위원장이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희생 공고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당 안팎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먼저 일가족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울산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중고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장도 결국 숨졌는데 대체 왜 이런 소식이 반복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가 아파트로 진입합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7시 3분쯤.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아버지는 아이가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었더니 집안은 연기로 자욱했고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애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 시골 처갓집에 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안 열어줬죠. 불이 난 집안에선 40대 남성의 아내와 10대 자녀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가장인 40대 남성이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40대 남성의 아내와 자녀 목에선 짓눌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큰 걸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아직 유서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참담한 소식을 접한 이웃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안 좋죠. 금세예요. 제 집이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에 달려온 학교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학교 생활 잘하고 착한 친구였고요. 힘들다고 이렇게 뭐 표현도 한 친구는 아니었고요.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젯밤 한 골목길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2시간 뒤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간, 한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달리더니
여성을 빠르게 쫓아갑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저기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참 실격이나 하더라고. 그런 걸 남자가 붙들고 한쪽은 이제 여자 옷 들고 그 가방 제텐 거를 미고 여자가 먼저 가니까 남자가 뒤에서 막 잡으면서 걸로 들어갔죠. 흉기에 찔린 여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자가 흰바지 입고 여기 피를 착착 흘려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들들 떨면서 전화했더라고. 남성은 오늘 자정쯤 서울 금천구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시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두 번째 범행 장소 근처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30대 남성을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화재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다가구 주택 반지하층에서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요. 강원도 강릉에선 상가 1층을 모두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이 황급히 장비를 챙깁니다. 주택 내부는 온통 검게 탔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7분쯤 서울 구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 반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반지하층에 살던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이 불로 같은 주택에 사는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담배꽁초가 전기 담요에 떨어지며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건물 뒤편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반대편에 선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에 물을 뿌립니다. 오전 10시쯤 강원도 강릉의 한 상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휘어 있었던 것 같고 인명 검수해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없는 상태였었어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층이 전소되고 2층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사람들은 차도 위에 서 있고 구조대원은 부상자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오후 4시 5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건 확인하기로는 생명에 지장 없는 거죠. 말하고 다 그 정도는 된다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캄보디아 부동산이 강남 아파트 가격처럼 오를 거라면서 9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사기꾼 형제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60대 여성들에게 접근했고요. 총책인 형에 이어서 캄보디아에서 도망 다니던 부총책 동생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현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이동하고 비행기에 탄 남성을 한국 경찰이 체포합니다. 사기 공사수신 혐의 공범 혐의로 저희가 체포영장 받았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체포가 되는 상황이에요.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며 1,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923억 원을 뜯어낸 A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일당 28명을 붙잡은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5개월간 추적한 끝에 어제 캄보디아에서 도주 중인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프놈펜 인근의 2,7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하고 1.5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부동산 강남 신화를 재현하자는 홍보 영상 부지는 실제론 우기가 되면 잠기는 습지대 땅에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내 외부 인테리어와 단지 내 캄보디아 최초 ATM망 쇼핑몰에는 다양한 쇼핑 시설은 물론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을 돌며 투자자를 모았는데 미용실 등 주로 60대 이상 여성이 모이는 곳을 찾아 사무실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조직 총책인 A씨의 형을 비롯해 33명의 공범은 모두 송치했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 이번 사건 역시 한 여성의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친분이 있는 남성에게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면서 치료비를 받아내고 이후에는 지인까지 동원해서 사망했다는 거짓말로 또 돈을 가로챈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극으로 뜯어낸 돈만 6천만 원인데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 미아동의 한 찻집을 찾은 A씨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아가던 중 이듬해 A씨는 B씨로부터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A씨는 4개월 동안 35번에 걸쳐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A씨는 B씨의 지인에게서 B씨가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또 5개월간 30번에 걸쳐 총 2,820만 원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 문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B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고 유방암 진단조차 받은 적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출소 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으니까 더욱 가중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중 기준이 적용이 되게 돼요. 1년에서 2년 6월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총 5,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홍콩 ELS 사태 후속 보도입니다. 은행들이 판매한 이 상품의 규모가 16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팔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도 대리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까지 가입시키는 영업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대리 가입에는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원의 설득에 부부가 평생 맞벌이에 모은 돈을 홍콩 ELS에 투자한 A씨. 은행원의 영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는 가족들 통장을 다 보면서 누구도 있으니까 이거 하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주저했는데 등본만 있으면은 대리 가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용돈 받고 아르바이트한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넣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금주가 성인이어도 위임장만 있으면 가족이 대신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아들 통장이 거기가 있었어요. 3천만 원 통장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거 아깝지 않냐고 돈 있는 거 그 아들 것도 하라고 이랬거든요. 이 과정에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리 가입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전화로 위임하는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셔갖고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당일날 저녁에도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불안전 판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입자 모임은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15일과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휴대전화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0원 정도만 주면 3분 만에 깜짝같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악용될 만한 곳이 많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해봤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게시글부터 그걸 이용해 담배나 술을 샀다는 사용 후기까지 넘쳐납니다. 취재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달라고 직접 한번 의뢰해봤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줬는데요. 캡처 방지 시스템이라며 이 아래쪽에 글자가 움직이는데 얼핏 보면 진짜 같습니다. 이 가짜 신분증 만드는데 16,000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화면만 보면 거의 똑같아 진짜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는 약 340만 명,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8%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모르기 일쑤입니다. 글쎄 모를 수도 있겠네. 수능 시험이 끝나면서 술집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몰래 들어올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물 신분증만 받거나 모바일 신분증이 뭔지라도 알면 괜찮지만
위조해서 갖고 오는 경우는 꽤 많아서 저희는 아예 안 받거든요. 깜빡 속아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검사를 좀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성인이구나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스크롤 옮겨지면은? 모바일 신분증도 위조에 사용하면 처벌받지만 학교에서 별도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없이는 단속이나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 같고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쓰기엔 편하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큰 모바일 신분증. 정부는 만들어진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위조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대형 지진이 빈번한 중국 윈난성에서 이번에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3차례 발생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과 어항에 담긴 물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건물의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건물 밖에는 쌓아놓은 벽돌과 구조물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36분 중국 윈난성 덩주 망시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강한 흔들림에 놀라 급히 건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一下子就被晃醒了。第一次地震的时候就很多人到楼下了。 지진이 처음 일어난 후에도 규모 4.0 안팎의 여진이 3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44채가 일부 무너졌고 주민 1927명이 대피했습니다. 地震造成云南多地震感强烈，相关情况正在进一步核实统计中。 현지 당국은 소방과 전력 담당 인력을 보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불안했던 휴전이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전투가 재개된 지 하루 만에 8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고요.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집트 접경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 도시 라파입니다. 중장비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사람들은 땔감이라도 챙겨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주일간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كنا جايين الدار بتاعت اخويا والمحلات نخلي يعني الاغراض والطقم وهذا قصف الدار اليوم الصبح عملنا تتجدد طبعا كنا جايين واحنا بطريق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한 병원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마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투가 재개된 이후 178명이 숨지고 589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800명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대다수는 여성과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 비난하며 휴전 파기 책임을 돌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테러 조직 제거를 위해 군사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תקפנו והשמדנו מטרות חמאס, מחבלי חמאס, שנמצאו בתוך מפקדות טרור, אזורים ממולכדים במטענים, מנהרות טרור, עמדות שיגור ורקטות.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이번 전쟁 재개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고 규탄하면서도 휴전 재개를 위해 중재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긴장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인 폐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정부는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상하이의 한 병원입니다. 임시로 마련된 치료시설이 아이와 보호자들로 꽉 찼습니다. 通过非常便捷的流程，能够很快的接受这个输液和相关的治疗。 베이징과 텐진 등 다른 지역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호흡기 병동마다 대부분이 어린이 환자들입니다. 拿着检查呢到医生就诊，就为了减少患者的等候时间，使孩子得到及时的治。 중국의 호흡기 질환 확산세가 꺾이질 않자 급기야 대만 정부는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노인과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인접국의 경계심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到中国来旅行、经商、留学都是安全的，大家无需担心。 하지만 이미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헌혈자가 늘 부족한 상황인데 요즘 같은 겨울이면 더 줄어듭니다. 날씨도 춥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방학이라서 단체 헌혈도 줄어드는 탓이죠. 혈액 수급 비상은 헌혈 참여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혜지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간간히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헌혈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24년도 대학 입시 기준의 영향도 큽니다. 과거 모든 헌혈이 자원봉사 실적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학교를 방문한 헌혈버스에서의 단체 헌혈만이 인정됩니다. 10대 헌혈은 크게 줄었고 2019년 80만 정도에 육박했던 헌혈자 수는 올해 절반 수준입니다. 헌혈자의 주 타겟층은 10대에서 20대 동절기 방학으로 인하여서 헌혈 단체 헌혈이 급감을 하고 동절기 또 한파로 인해서 외부 출입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혈액 수급 상황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하루 평균 5일분 이상인데 특정 혈액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지면 협조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주의 단계가 발령됩니다. 혈액에 대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헌혈하고 나서 아픈 게 싫어서. 솔직히 봉사 시간 채울 때 말고는. 전문가들은 헌혈을 하면 휴가를 주는 헌혈 공가제도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헌혈자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4번이나 우승했던 축구 명가 수원 삼성이 창단한 이래 처음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였지만 골맛도 보지 못한 채 강등되는 쓴맛을 봤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12위 수원 삼성과 12위 강원 FC. 초반부터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의 황문기가 날카롭게 슈팅했지만 골키퍼가 막았고 유인수의 공은 골대를 맞았습니다. 반격을 노린 수원 삼성도 안쪽을 파고든 아코스티의 공이 잡히고 뮬리치의 슛이 골대보다 높게 뜨면서 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무승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친 수원 삼성은 11위 수원FC에 다득점에서 밀려 최하위로 확정돼 강등되는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K리그 우승 4차례 기록을 가진 명가이자 인기 구단이 프로축구 2부 리그로 추락한 겁니다. 경기장에서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열띤 응원을 펼쳤고 창단 후 첫 자동 강등을 맞이한 일부 수원 삼성 선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하위는 면했지만 강원과 수원FC는 2부 팀과 함께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남은 2경기 꼭 저희가 승리를 해서 잔류를 하는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인 오늘 추위에도 필사적으로 경기를 펼친 수원FC와 강원팀의 남은 벼랑 끝 승부 성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12월의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휴일인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일요일에 영하 4도, 월요일 영하 2도 보이겠는데요.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 4도 선까지 올라서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밤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쌓이겠고요. 내일부터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도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을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광주가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우리나라 100대 명품 숲인 경북 울진의 금강 소나무 숲을 담아봤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의 정기를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